2019년 교통사고 조사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26번입니다. 도로 측정을 위한 기준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고정 기준점이라 함은 기존의 표지물로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로 삼각 측정법에서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된다. 맞는 이야기죠. 고정 기준점은요, 삼각 측정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비고정 기준점 활용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안내표지판, 신호 등의 지주, 소화전 등이다. 이런 시설물들은요, 전부 다 고정 기준점이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3번입니다. 고정 기준점은 이동 불가능한 고정도로 시설로서 도로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진흙이나 눈 등으로 덮여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불분명할 때 사용된다. 고정 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죠. 4번입니다. 비고정 기준점은 대부분 교차로의 모서리에서와 같이 두 개의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연장하여 서로 교차하는 점을 선택하여 도로상에 표시한다. 비고정 기준점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가로등, 전신주, 안내표지판, 신호등의 지주, 소화전은요, 고정 기준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크기와 방향의 성질을 모두 갖는 물리량이 아닌 것. 크기와 방향의 성질을 모두 갖는 것은요, 벡터죠. 그러면 벡터가 아닌 것은요, 속력이죠. 속력은 스칼라형이고요. 속도가 벡터량입니다. 그러면 스칼라하고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요,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죠. 그리고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 두 가지 모두 표현해야 설명이 가능한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스칼라에는요, 질량, 길이, 시간, 거리, 에너지, 일, 속력 등이 있습니다. 스칼라형에서요, 에너지하고 일이 포함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벡터는요, 변이, 힘, 속도,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중량, 중력, 가속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는요, 현가장치죠. 현가장치는요, 주행 시 차축이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시켜줌으로써요, 차체나 화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각종 스프링류하고요, 쇼크업 쇼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노면에서 관찰되는 차량의 액체 흔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난각스 흔적은 오랫동안 남게 되므로 시일이 경과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 액체는 금방 증발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차량 액체 흔적은 차량 채용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차량 채용 위치에서요, 고임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차량 최종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시 파손된 라지에이터에서 나온 액체는 큰 압력으로 분출되어 쏟아지므로 충돌 지점을 나타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튀김 현상이죠. 스패터. 난각수, 각종 오일, 벡터리액 등이 노면에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흔적을 말한다. 흘러내림 런오프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적으로 액체들은요, 빨리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흡수되죠.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사고조사 시 사진 촬영 방법으로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고 현장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고 현장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해야 되는 사항이죠. 2번입니다. 흔적 및 물체에 대해 사진을 찍을 때는 가까이와 멀리서 모두 촬영한다. 멀리서 촬영한 다음에 점점점 가까이 촬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3번입니다. 사고 차량 촬영 시 손상이 발생한 한쪽 부분만 촬영한다. 사고 차량 촬영은요, 정면, 후면, 측면 등 네 방향에서 모두 촬영하고요. 번호판 촬영으로 증거사진 자료의 신뢰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손 형태가 잘 나타나는 방향에서요, 세부 촬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사고 현장이나 물체 등은 일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여야 유용하다. 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사고 차량 타이어의 사이드월에 표기된 DOT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이어의 제작 연원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0703에서요, 이 003, 이 뒤쪽에 있는 두 숫자가 출시연도, 즉 03년도 출시한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07은요, 그 해의 몇 번째 주에 출시됐냐는 이야기겠죠. 즉 7번째 주니까요, 2월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타이어의 구조에서 틀린 것입니다. 숄더는 어깨 부분이죠.
트레드와 사이드월 사이에 위치하고 구조상 두께가 가장 두껍기 때문에 주행 중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쉽게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숄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사이드월입니다. 일부 승용차용 레디얼 타이어의 벨트에 위치한 특수 코드지로 주행 시 벨트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사이드월은요, 타이어의 숄더와 비드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카카스를 보호하고요, 유연한 운동을 함으로써 승차감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요, 타이어의 종류, 규격, 구조, 패턴, 제조회사, 상표 등 여러 가지 문자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비드입니다. 스틸 와이어에 고무를 피복한 사각 또는 육각 형태의 와이어 번들로 타이어를 림에 안착시키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드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다음에 이너 라이너입니다. 튜브 대신 타이어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공기의 누출을 방지한다. 이너 라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공기압 유지가 좋다. 맞는 현상이죠. 못등에 찔려도 급속한 공기 누출이 없다. 장점 맞고요. 타이어 내부 공기가 직접 림에 접촉되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열 발생이 좋다. 장점 맞죠. 타이어의 내측과 비드부에 흠이 생기면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튜브리스 타이어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은요, 분리 현상은 단점이죠. 장점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차량이 유압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긴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 장치 유압 회로 내에 브레이크액이 온도 상승으로 인해 기화되어 압력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동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베이퍼력에 대한 현상이죠. 유압에 관련된 것은요. 그리고 페이드는요, 브레이크를 빈번히 사용하면은요,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패드가 마찰열로 가열되죠. 그럼으로써 라이닝 또는 패드의 마찰 계수가 떨어져서 브레이크 효과가 점차 나빠지는 현상입니다. 스탠딩 웨이브는요, 타이어 공갑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시에요,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요, 타이어 접지부 바로 뒷부분이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 잡히는 현상이죠. 다음에 파열입니다. 타이어의 내적 요인 그리고 외부에서의 충격으로써요, 타이어가 터지는 거죠. 파열되는 현상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5번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마크는요, 차축과 직각으로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구를 때 만들어지는 스카프 마크이다. 차축과 직각이란 내용이 좀 틀렸죠. 차축과 직각이 아니라요, 차축 방향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2번 가속 스카프입니다. 충분한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어 바퀴가 급격히 도로 표면에서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흔적, 맞는 이야기죠. 플랫 타이어 마크, 플랫 자체가 평평한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이 낮거나 아니면 타이어가 많이 눌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현저히 적은 공기압에 의해 타이어가 과편향되어 만들어진 스카프 마크에 맞는 이야기죠. 임프린트, 도로 혹은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짐이 없이 구름 또는 회전하면서 밟고 지나간 흔적이다. 맞는 이야기죠. 접지면에 타이어의 트레드 형상이 그대로 찢겨 나타나는 흔적이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크는요, 차량의 바퀴는 계속 구르는 상태에서요, 차량의 운동의 횡방향, 측면 방향, 즉 차축 방향으로 미끄러진 흔적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입니다. 차축과 직각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항이죠. 36번입니다. 도로 설계 시 기초가 되는 설계 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으로 맞는 것. 승용차는 6m, 소형 자동차는 7m입니다.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대형 자동차고요. 세미 트레일러는요, 12m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승용차의 스키드 마크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 중 가장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자마자 노면에 나타난다. 브레이크가 작동해도요, 노면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스키드 마크의 시작점 부근에서 희미하게 발선된 모습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는요, 끝부분보다 시작 부분이 더 진하게 나타난다. 반대죠. 스키드 마크는요, 끝부분이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3번입니다. 앞바퀴보다 뒷바퀴에 의한 자국이 더 선명하다. 승용차는요, 앞쪽이 더 무겁죠. 엔진이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급지동하면서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가지고요, 노즈 다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 쪽이요, 자국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의 폭은요, 타이어의 트레드 폭과 같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트레드 폭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스키드 마크의 폭은요, 타이어 트레드 폭과 같습니다.
스키드마크는요, 시작점 부근에 희미하게 발생된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급제동에 의한 노즈 다이브 현상으로요, 앞바퀴의 자국이 일반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타이어 흔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돌 전 타이어 흔적을 발생시키다 충돌 후 방향이 크게 변할 때 발생된 타이어 흔적입니다. 크룩에 대한 설명이죠. 3번입니다. 그러면 그루브, 브로드사이드 마크, 충돌 스크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브는요, 금속 마찰 흔적이죠. 그래서 길고 폭이 좁게 발생된 팬 흔적입니다. 브로드사이드 마크는요,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때 넓게 발생되는 스키드 마크죠. 충돌 스크루는요, 자동차 충돌로요, 타이어의 강한 하중으로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위치 측정법 중 좌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입니다. 삼각법에 비해 소요 시간이 적게 든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삼각법에 비해 교통, 소통 장애를 줄일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선으로부터 직각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준선으로부터 직각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노타리형 교차로와 같이 교차로의 기하구조가 불규칙한 경우에 편리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삼각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장은 자동차의 최대 길이 맞고요. 전폭은 자동차의 최대 폭이죠. 자동차의 최대 높이는요, 전고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축거는요, 앞차 축의 중심에서 뒷차 축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맞는 이야기고요. 윤거는 좌우 타이어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폭은 자동차의 최대 넓이고요. 백미러는 비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전거는요, 접지면에서부터 최고부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최대 공기압 상태에서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차량의 주행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언더스티어링은 전륜의 조향각에 의한 선의 반경보다 실제 선의 반경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고, 이 경우는 전륜의 횡활각이 후륜의 횡활각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언더스티어링은요, 선의 반경이 실제 선의 반경보다 커지는 현상입니다. 언더스티어링은요, 후륜에서 발생한 선회력이 큰 경우이다. 후륜에서 발생되는 선회력이 커지는 경우죠. 그리고 오버스티어링은요, 전륜의 조향각에 의한 선의 반경보다 실제 선의 반경이 커지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는 후륜의 횡활각이 전륜의 횡활각보다 크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조향각에 의한 선의 반경보다 실제 선의 반경이 커지는 경우이죠. 오버스티어링이요. 언더스티어링 설명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선의 반경이 커지는 현상, 즉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죠. 나머지는요, 당연히 다 맞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버스티어링은요, 실제 선의 반경이 작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버스티어링은요, 선의 반경이 실제 선의 반경보다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2번입니다. 내륜차와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의 내측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이 같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궤적이 다르죠. 앞바퀴가 더 크고요. 뒷바퀴는 더 작아지죠. 그리고요, 대형 트럭의 전륜과 후륜 간의 측면 보고대를 부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특히 대형 차량일수록요, 내륜차가 더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선의 시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전륜과 후륜 간 측면 보호대를 부착합니다. 3번입니다. 선의 시 뒷바퀴의 선의 반경이 앞바퀴의 선의 반경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 앞바퀴의 선의 반경이 더 크죠. 뒷바퀴의 선의 반경은 더 작습니다. 4번입니다. 축거가 긴 대형 차량일수록 내륜차가 작다. 축거가 길수록 내륜차는 더 커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내륜차는요, 안쪽에 위치한 바퀴, 우회전 시에는요, 우측 바퀴죠. 앞바퀴와 뒷바퀴의 주행 차이 궤적이죠. 그래서 뒷바퀴의 선의 반경이요, 앞바퀴의 선의 반경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축거가 길수록 회전 각도가 클수록 그 차이가 커진 사항이죠. 선의 반경이 크고 작은 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요, 곡선을 연계해서 큰 원을 그립니다. 그럴 때의 반경이 선의 반경입니다. 뒷바퀴가 더 작으니까요, 선의 반경이 더 작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차륜 제동 흔적이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흔적의 간격이 띄엄띄엄 일정하게
서로 번갈아가며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1번이고요. 갭 스키드 마크, 인펜드 스키드 마크, 스워브 스키드 마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스키드 마크도요. 스키드 마크와 같이 중간이 끊긴 스키드 마크 흔적인데요. 갭 스키드 마크는요. 운전자가 제동을 중간에 풀었다가 다시 제동하는 경우이죠. 그리고 임펜딩 스키드 마크는요. 시작점과 끝점이요.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거나 잘 보이지 않는 스키드 마크입니다. 스워브 스키드 마크는요. 곡선 형태를 띤 스키드 마크죠. 그래서 제동 시 핸들 조작, 노면의 경사등 또는 옆에서 부는 강한 바람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급제동 시 차량의 앞부분이 지면 방향으로 숙여지는 현상인 노즈 다이브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동차의 현가 장치는 스프링 장치니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무게중심 관련이 있죠. 급제동을 하면은요.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고요. 이 마크는 노즈 다이브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 3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 관성력입니다.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요. 이 관성력 때문에 그렇죠. 노즈 다이브는요. 급제동 시 관성에 의해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피칭 현상에 의해 차량의 앞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으로요. 이 마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사고 발생 전 승용 차량은 3도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다가 21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킨 후 도로변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찰 개수가 0.8인 도로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 직전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견인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리막도로 3도이죠. 그럼 900값 G는요. 탄젠트 세타가 되는 사항이죠. 탄젠트 마이너스 3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견인 개수는요. 뮤 플러스 G, 즉 마찰 개수 더하기 이 900값이잖아요. 그래서 마찰 개수가 0.8이었었고요. 이 900값이 탄젠트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적용시켜서 계산하면은요. 0.747, 약 0.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슬립률은 제동 시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 회전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은 슬립률에 따라 변한다. 슬립률의 계산식은요. 차속분의 차속 마이너스 휘속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의 접지면 선속도가 같으면요. 슬립률은 0%, 슬립비는 0이 되죠. 그리고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상태라면요. 슬립률 100%, 슬립비가 1이 됩니다. 보시면은요,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상태면은 휠속이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차속 마이너스 0이니까 차속분의 차속만 났습니다. 즉 1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니까 슬립률 100%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차량의 속도하고요, 휠속이 같아요. 그러면 차속과 휠속이 같으니까요, 분자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나누어도 0이 되고요, 어떤 것을 곱해도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 슬립비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 조사로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격력의 작용 방향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충돌 지점, 손상 부위로서는요. 충돌 지점을 파악할 수는 없죠. 그리고 충돌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충돌 후 차량의 회전 방향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전구의 흑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구 내부에 수분이 존재할 때 흑화가 자주 발생한다. 전구 내부에 수분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것은 청화 현상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할로겐 가스의 양이 필라멘트 발열량에 비하여 적을 때 온도가 높은 쪽에서 국부적으로 흑화가 발생한다고 했고요. 제조 공정에서 점등 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 얇고 넓은 부위에 걸쳐 흑화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흑화가 발생된다고 했죠. 그래서 흑화 현상은요. 필라멘트 코일의 텅스텐이 증발하여 유리 내벽에 증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금속 물체에 의해 생성된 노면 흔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스크래치는 대부분 큰 중량의 금속 선분이 도로상에 이동하면서 나타난 흔적이다. 스크래치는 긁히는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큰 중량이 지나가면 파이겠죠. 그래서 스크래치는요. 이 가벼운 중량의 금속 선분이 도로를 이동할 때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2번입니다. 스크래치는요. 폭이 좁게 형성되고 충돌 후 차량의 회전이나 이동 경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예, 맞는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칩은 길고 폭이 넓은 상태로 생성된다. 칩은요. 비교적 좀 짧게 나타나죠. 호미로 긁은 듯한 형태죠.
그리고 찹은요, 스크래이트보다 폭이 좁다. 찹은요, 도끼로 내리친 듯한 형태입니다. 스크래치입니다. 폭이 좁고 얕게 생긴 금속 흔적으로서요, 이동 경로 추정이 가능한 사항이죠. 칩은요, 좁고 깊게 패인 흔적으로서요, 마치 호미로 노면을 찍은 듯한 흔적이라고 했고요. 찹은요, 칩보다 폭이 넓죠. 그리고 얕게 패인 흔적으로요, 도끼로 비스듬히 내리친 듯한 흔적입니다. 스크래이프는요, 비교적 폭이 넓은 금속 접촉 흔적입니다. 그래서 최대 충돌 지점 추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흩뿌려진 잔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파손 부품, 보행자의 소지품, 오일, 냉각수 등의 액체 흔적 등은 흩뿌려진 잔존물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이어 흔적 및 노면의 패인 흔적은요, 흩뿌려진 흔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